편곤입니다. 또 편자가 들어가네. 뭘 것 같아요? 혜원 씨 뭘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혜원 씨 좀 당당한 매력이 있죠. 한결같아서 좋아요. 그렇습니다. 편곤. 편곤?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먼저 기회 드릴게요, 제가. 제발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제발요. 편곤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건 화살이랑 좀 다르게 쌍절곤 같은 뭐 그런 무게 아닐까요? 자, 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와! 편곤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인 형태가 길고 짧은 두 개의 곤봉을 쇠사슬로 엮은 거예요. 아, 저기가 쇠살 엮여 있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태주 씨 말대로 쌍절곤하고 비슷하죠.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농민들이 쓰고 있는 도리깨하고 맞아. 비슷한 형태입니다. 깨 터는 거. 우리 병사들 중에는 이제 농민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곤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머리 좋다. 그런데 이 편곤이 만들어진 배경이 조금 씁쓸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활은 잘 쏩니다만 창하고 검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이 접근전에서 조금 약하구나. 얼마나 창검에 좀 미숙했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서 일본군 소년병 1명을 조선 수군 5명이 당해내지 못했다. 소년을. 예, 라고 써 있을 정도예요. 아무래도 일본은 검을 다루는 민족이다 보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그거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군은 기본적으로 검 날만 80cm. 아주 장검을 사용했는데요. 조선군의 무기를 쳐내고 그 팔을 공격하는 검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검법 때문에 우리 조선 병사들의 팔목이 날아가서 아이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들이 좀 간결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적어서 많은 수의 조선 병사를 상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 조선에 항복한 왜군을 뭐라 그래요? 항외라고 해요. 항외? 항외인데 항외라고 불러요. 항외들이 그 조선군의 검수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 스바라시? 스바라시 아주 훌륭하다. 애게. 하니까 되네요. 애게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진짜? 와, 대박. 아이들의 칼싸움 놀이인가? 어이가 없으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항해들의 검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견제되기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두려울 정도였답니다. 예. 항해들의 검술이. 그래서 조선 조정이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들을 절대 중앙에 둘 수 없다. 국경선 부근에 여진족과의 전장에 투입을 시켰는데 항해들이 여진족 죽이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국경지대 조선 장수들이 선조에게 서찰을 써서 보내요. 그 내용을 우리 조정식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만약 이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조선군은 절대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항외들을 죽여야 한다. 결국 항해들에게 술을 먹이고 잠이 들었을 때 모조리 다 죽였다. 이 정도로 일본의 검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강력한 일본의 검에 대항할 무기로 이제 무엇이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때에 네.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쓰는 철회편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철회편. 그것도 무기인가? 뭡니까? 철회편이? 철회편이 바로 편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회라는 사람이요. 네. 자기 아버지가 왜적에게 죽임을 당하자 복수를 했는데 그렇게 죽인 왜적 수가 거의 400여 명. 그리고 그 명회가 편곤이 좋다고 한 걸 듣고 병사들에게 편곤을 사용하도록 추천을 한 거죠. 자, 그럼 편곤의 능력치 아까 이 그래프로 보니까 아주 이해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번 보실까요? 오, 이야. 봤을 때 이게 밸런스가 좋네요, 무기가. 그게 이제 골고루 그죠? 네, 공격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가 아까 전에 편전은 좀 떨어졌었는데 정확도랑 방어력도 좀 높고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접근성이 좋겠어요. 좋아요. 편곤 최장점이 그겁니다. 근접전에 강하다. 그러니까 편곤이 그러면 일본 검술에 뭔가 대항할 만한 뭐 히든 카드? 히든 그렇죠. 무기가 됐나요? 맞아요. 검은 예기, 날카로운 무기인 건데 이 예기에 반대되는 게 바로 이게 둔기인 편곤입니다.
일본 검술은 가까이 다가와서 상대 팔목을 날리는 게 주특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편곤을 사용하면 일본군하고 거리를 벌릴 수가 있어요. 오기 전에 이걸로 그냥 가능하죠. 그리고 편곤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검으로 이걸 쳐내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이 둔기인 편곤을 아주 얇은 검으로 이렇게 안 되지. 대항했다가는 검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검에 대항할 최적의 히든 카드. 자, 편곤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그 영상 제가 준비했거든요. 오. 우와. 이야, 멋있다. 대박. 지금 뭐 경추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왜군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기가 막혔죠. 네. 편곤은 특히나 이 기병이 사용하면 큰 위력을 발휘해요. 기병. 기병이 편곤을 휘두르는 힘이 말의 속력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줍니다. 작살 나겠다. 작살. 그리고 혹시라도 적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도요. 말 타고 그냥 빨리 이탈하면 되기 때문에 공격 실패된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오, 그러면은 실제로 편곤을 사용한 인물이 누가 있었어요? 조선의 그 편곤 마스터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편곤 병마. 마스터. 해유충무, 유규충의. 바다엔 누가 있다? 해유충무. 충무공이 있다. 충공 이순신. 그러니까 바다엔 이순신 장군이 이 있고 정도는 알죠. 육지엔 충의가 있다. 이 정기룡 장군이 있다. 정기룡 이름 멋있다. 정기룡 장군이신데 정기룡. 조선의 조자룡이라는 별명, 우와. 육지의 이순신이라는 여러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임진왜란 당시에 편곤 사용해서 아주 많은 전공을 세운 분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이 정기룡 장군이 당시 명나라의 장수 마귀가 이순신, 한명년, 권율과 더불어서 인정한 조선 최고 장수 중에 한 분입니다. 오. 이분이 바로 정기룡 장군이죠. 이야, 잘생기셨어. 중안부가 기신 게 기계가 느껴지네요. 게다가 혼자만 잘하신 게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지닌 장군이시거든요. 거창해서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왜군 기병 500명을 격파. 총 60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전투. 그러니까 조선시대 문인 홍량호의 그 정기룡전을 보면요. 정기룡 장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서배우님. 정기룡은 담력과 용력이 뛰어나고 두 눈이 횃불처럼 빛났다. 진짜 그러네. 그가 적지에 뛰어들어 적을 무찌를 적에는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 같았으며 외적이 총들을 한쪽으로 모아 일제히 쏘아도 그를 명중시키지를 못했다. 그는 전투를 벌이다가 목이 마르면 외적의 배를 가르고 그 간을 씹었다. 이거 약간 좀 무서운 소문나라고 약간 퍼포먼스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조미료가 좀 들어있는 네. 글이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용맹스러운 정기룡 장군이 사용했던 주무기가 뭐다? 편곤. 이 일을 계기로 기병 모두가 편곤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와, 그 기병 모두가 편곤을 휘두르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군들이 네네. 칼 우리 못 다룬다고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편곤 때문에 진짜 뼈도 못 추렸겠어요. 네, 아주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사실 이 편곤이 강력할까 싶었는데 어떠세요? 여러 가지 설명과 영상을 보시니까 편곤만한 게 없겠구나 싶죠. 그렇죠. 그래서 명실공히 조선 최강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편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열심히 좀 달려와서 잠깐 머리 좀 식히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퀴즈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그 이색 무기들. 오, 다른 나라?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봅니다. 이름하여 잠별쌤과 함께하는 별별 역사 퀴즈. 우와. 혜원 씨 퀴즈 이제 처음 있잖아요. 네. 그죠? 예. 뭐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네. 떨려요. 잘하셔야 않습니다, 됩니다. 저희. 네, 근데 태주님이 계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시작부터 이렇게 그냥 바로 제가 많이 봐드린 거고요. 아. 오늘은 새 시즌 시작했으니까 퀴즈는 안 봐드릴게요. 정말로 찐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무기가 된 동물들에 대한 퀴즈를 낼 거거든요. 자, 과연 어떤 동물 무기들이 있었을지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조선시대 태형에 쓰이던 채찍형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동물의 생식기로 만들어졌어요. 생식기로요?
이 무기는 어떤 동물의 생식기로 만들어졌을까요? 1번 호랑이, 2번 말, 3번 소, 4번 코끼리. 태주 씨, 이 중에 하나라도 생식기를 실제로 본 게 있습니까? 저는 3개, 4개 다 봤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그걸 봐요? 저는 영화 촬영하면서 코끼리랑 합동씬이 있어가지고 근데 같이 출연하는 배우의 생식기를 그렇게 쳐다봤는데 또 그 친구들 연습하는 동안에 또 갑자기 또 쉬하러 갈 때가 있으니까. 아,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제가 호랑이 공연을 실제로 보러 갔었어요. 태국에서. 아. 예. 근데 그때도 생식기를 보셨군요. 걔네들이 이렇게 일어서요. 아. 철장에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좀 유리하시겠어요, 이 문제. 아 그래요? 아 이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한테도 힌트를 좀 주세요. 저한테 조금 이렇게.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코끼리를 어디서 선물로 보냈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막 코끼리를 일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뭐 유배도 보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코끼리가 애물단지니까 걔 죽었을 때 그 생식기로 그냥 저 갑자기 감이 왔어요. 그럼 저랑 좀 공유해볼까요? 알았어. 그래요? 네, 방금 말씀에 어? 감이 빡 왔네요. 코끼리 쪽? 네. 아니요. 아, 네, 코끼리 쪽. 나는 약간 호랑이 쪽으로 갈래. 아하. 왜냐면 무늬가 있으면 조금 더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 난 못 봐서. 제가 본 바로는 무늬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 친구 다 무늬는 없습니다. 태형에 쓰이던 무기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그런 뭔가 뜻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답을 적었습니다. 자, 이제는 네. 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게 힌트입니다. 자, 이제 답을 정리해 주세요. 요 개인전이에요. 자, 거의 다 쓰셨죠? 네. 나태주 씨 바꿔요? 바꿔요. 왜? 보셨죠, 제 거? 저 진짜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원래대로 똑같이 갈게요. 자, 자, 됐어요? 네.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100% 정답이다. 다 달라요? 말이 두 분이고 소가 한 분이네요. 자, 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전 속어법을 썼는데 코끼리랑 호랑이를 지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태형에 쓰이던 거니까 그래도 좀 구하기 쉬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접근이네요. 구하기가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호랑이랑 코끼리를 지웠고 말이나 소인데 말이 소보다는 조금 더 강력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은 봤거든요. 소 못 보셨죠? 소는 제대로 못 봤어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같은 이유였는데 진짜? 코끼리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고 좀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과 소였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소도 그렇다면 뭐죠?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아니, 바꿀 수는 없어요. 소도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좀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왜 소를 했냐면요. 네. 전쟁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을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저를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셨어요. 나태주입니다. 우와 이게 3번이 정답인 거죠? 정답이 소예요, 소.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농경사에서 소는 정말 중요한 가축이죠. 그죠. 조선에서 소를 무단으로 도축하면 중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소를 잡게 되면 고기 외에도 내장과 각종 부산물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다 응용해서 썼고요. 이때 바로 그 마지막 생식기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든 거죠. 아쉽게도 이게 남아있는 그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지름이 한 3, 4cm, 그리고 길이는 한 40에서 50cm 정도 됐습니다. 굵은 몽둥이보다는 오히려 가는 회초리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 쓰기 쉬웠겠구나. 그 조선시대 포졸들이 범죄자들을 잡을 때 사용됐던 것이 근대까지 이어졌는데요.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일본이 조선 태형령을 실시하면서 조선인을 상대로 매를 가하거나 고문할 때도 사용되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 나태주 씨가 혼자 마치면서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기분 좋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도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텐데 과거에 이 동물을 자살 폭탄 테러
범으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과연 이 중에서 자살폭탄 테러용으로 사용되어진 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 2번 돼지, 3번 박쥐, 4번 돌고래. 아 근데 내가 이게 자꾸 추리를 제가 입 밖으로 하니까 제 거에 자꾸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할게요. 아니에요. 그래도 시청자를 생각해서 입 밖으로 해주세요. 네. 입 밖으로 해주세요. 저 어차피 답 이미 썼습니다, 저는. 아, 아세요? 되게 쉬워요. 너무 접근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혜연 씨. 혜원 씨 한번 추리해봐요. 아까 소가 다 줬잖아요. 고마운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돼지도 고마운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개도 고마운 동물이고요. 그렇죠. 박쥐도 고마운 동물. 다 고마워. 돌고래도 고마운 동물이네요. 적들도 이렇게 있을 때 개가 왔어. 그거 얼마나 예뻐하겠어. 걔가 너무 귀여우니까. 돌고래가 뭐 배 타고 있는데 왔어. 얼마나 귀엽겠어. 귀엽지. 돼지도 이렇게 되게 귀여운 거 알죠? 귀엽죠. 박쥐가 오면 무섭죠. 귀엽지. 박쥐. 박쥐 얼마나 귀여운지. 박쥐가 오면 무섭죠. 박쥐가 어디 살아요? 동굴.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뭐예요? 박쥐는 밝은 데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힌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세요. 네. 다 됐습니다. 자, 동시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박쥐, 개. 또 지금 이렇게 또 됐어요? 이렇게 둘이 또. 이렇게 두 분이 마음이 왔네요, 항상. 자, 서 배우님. 네. 우선 박쥐에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터지려면. 근데 박쥐에 넣을 수 있는 게 작을 것 같아요. 박쥐가 조그마니까. 네, 박쥐가 작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개를 쓰신 나태주 씨. 그 개가요 상당히 똑똑해요. 그 친구들한테 폭탄을 심어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이걸 터트려라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서 도망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없는 동물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서 저는 개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아 돌고래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개, 돼지, 박쥐는 썼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썼다. 그래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다. 아픈 이야기다라고. 돼지하고 박쥐는 훈련이 안 돼서 폭탄을 그 동물의 몸에 부착하고 적진에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개는 훈련을 했어요. 개 등에 이제 폭탄을 실으면 스스로 적의 탱크 밑으로 뛰어들도록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래도 돌고래는 자살폭탄 테러범 동물로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 베트남 전쟁하고 이라크 전에 돌고래가 실전에 투입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투입된 돌고래들은 정찰, 경비, 수색, 운송, 적군의 잠수부 제거 이런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지금 나태주 씨가 한 문제 맞춰서 1등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와. 자, 아직 기회가 있어요, 두 분께도. 마지막 한 문제에서 역전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군과 함께 참전한 보이테크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동물은 병사들과 트럭을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 레슬링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숭이, 캥거루, 고릴라, 불곰. 역전이 가능하도록 20점짜리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곰이랑 평소에 폴란드군이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폴란드군 얼굴을 익히고 네. 아군이라는 것만 딱 알려주고 아하. 그냥 풀어놓는 거야. 자, 미리 말씀드린 대로 20점짜리입니다. 뒤집기가 가능한 문제. 저 한 번만 바꿀게요. 바꾸세요. 네. 태주야 다 왔다 이제 자, 진짜. 현재 나태주 10점으로 단독 선두. 오랜만에 하지만- 진짜 제가.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와우! 갈렸어요. 다 달라요? 원숭이, 다 달라요? 캥거루, 고릴라. 와. 불금이 대박. 없네. 불금이 딱 빠졌네. 제가 불곰으로 계속 연막 작전을 지금 페이크를 줬는데 아, 연막 작전이었구나. 이제 그런 거 안 넘어오죠. 안 넘어가네. 와, 아무도 제 불금을 눈은 쓰지 열화상인데요. 다 보여요. 않았어요. 야, 이게 저는 불곰으로 적었다가 그죠? 네, 불금 갔었죠? 적었다가 바꿨어요. 네.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자, 1번 원숭이부터 이유 들어봅니다. 이제 원숭이가 워낙 몸이 이제 가볍고 뭐 높은 곳도 잘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드론의 역할 같은 것들을 원숭이가 전쟁에서 분명히 했을 것 같다.
보이테크라고 이름을 누구한테 정해줄까? 제일 어울린다. 캥거루가. 질문한 거예요? 캥거루가 느낌이 빡 옵니다. 일단 가장 사람이랑 비슷한 체격, 근육, 조직, 그리고 얼굴 형태. 원숭이 아니야? 아니죠. 원숭이보다는 고릴라가 사람이 좀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그 모습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최대한 혼란을 줄 수 있게끔. 전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고릴라를 정했습니다. 불곰만 아니면 불곰. 불곰만 아니면 좋겠죠. 네. 정답은 불곰인가? 불곰이. 아니 근데 형님은 진짜 연막작전 때문에 난 진짜 불곰 아닐 것 같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죠? 진짜요? 불곰이랑 어떻게 레슬링을 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유폴란드군에 복무했던 시리아 불곰 보이테크의 이야기입니다. 보이테크는 군견 개념이 아닌 일반 병사하고 비슷해요. 폴란드군 병사가 현지 이란인 소년한테 아기 시리아 불곰 한 마리를 산 것이 그들의 첫 만남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테크는 자유폴란드군 제2군단 22 보급 중대원들에게 의해서 길러졌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보이시죠? 이 병사들과 함께 지내는 보이테크의 모습. 대박. 야. 너무 귀여운데? 네. 어떤 역할을 했냐면 1944년 그 몬테카지노 전투에 동료 병사들을 따라서 참전합니다. 보이테크는 동료들을 도와서 포탄 운반을 담당. 아, 포병이었어요? 네, 보통 우리 운반. 상상과는 좀 다르게 포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네. 이 포탄을 운반하는 도중에 단 한 발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그 일이 화제가 되면서 보이테크 유명세가 높아졌고요. 보이테크를 형상화한 그림이 폴란드 육군 제2군단 제22 보급중대의 문장이 됩니다. 저 운반하는 아, 되게 멋있다. 너무 귀여워, 근데 저거가. 사실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보이테크 같은 동물이 있어요. 레클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6.25 때 그 친구도 이제 탄약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말이에요. 산을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레클리스한테 탄약을 채운 다음에 그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탄약, 예, 진짜로 운반해주고 그랬었어요. 역시 그 오늘의 우승자답게 여러 가지 상식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 나태주 씨에게는 양궁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진짜 양궁 줘요? 네, 오늘 주제잖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우와. 그냥 이렇게.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자, 이제 마지막 역사 속 최강 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쇠뇌입니다. 뭘 것 같아요? 쇠로 된 뇌를 방어하는 무기. 쇠탄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둥글둥글한. 혜연 씨 뭐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드디어 다시 나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쇠뇌. 자, 쇠뇌는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활이라고 불리는 활이에요. 원거리 무기. 원거리. 이 사진이 이 쇠뇌를 복원한 모습이거든요. 일반적인 활하고는 좀 달라요. 방아쇠 구조를 이용해서 화살을 발사하는 기계식 활입니다. 아. 자, 쇠뇌는 나무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몸체에 강한 활줄을 연결하고요. 이 활줄을 당겨서 걸쇠에 고정시킨 다음에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걸쇠가 해제되면 화살이 발사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고대부터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원거리 무기이고요. 중국, 로마, 한나라 등에서도 중요한 전쟁 무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야,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있었던 무기다 보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그 능력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자, 별 다 만점 아니에요? 상당히 높죠. 팔방미인이네. 방어력도 좋고 공격력도 좋은 거예요. 아, 그 포인트입니다. 방어력도 좋죠. 자,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검은 벽돌로 만들어진 곳 있죠. 저기가 바로 동북노대라고 쇠뇌를 쏠 수 있게 만든 곳이에요.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한 정의의궤라는 책에 있는 동북노대의 그림인데 동북노대와 성곽에 구멍이 뚫린 곳, 맞아, 보여요. 저길 통해서 쇠뇌를 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구멍으로 쇠뇌를 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쇠뇌는 공격 무기보다는 방어 무기로 더 많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쇠뇌는 사실 이 방아쇠만 당기면 되니까 다루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기 편했죠. 그렇죠. 특히 부인들이 쇠뇌를 쏠 수 있다고 해서
부인노라고 불린 쇠뇌가 있어요. 부인노? 그것이 바로 순옥이인데요. 네. 제가 이 순옥이는 모형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 실제요? 이게 총 10발 장전이 가능해서 연사가 가능합니다. 와. 1초에 한 발씩 쏠 수가 있었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네네. 네. 이거 거의 똑같은 거죠. 진짜 저 무슨 총처럼 저렇게. 네, 나오게. 10발 장전이 돼요. 아. 우와. 진짜 편하게. 그죠? 뭐 네. 남녀노소 진짜 다 할 수 네. 있겠네요. 아, 여기 배에다 걸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쏘시네. 적중률도 높아. 아. 무슨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것처럼 쏘시네. 와, 대박. 야, 이거 재밌다. 우와. 와, 이게 연속으로 나가네. 1초에 3발 나가네. 와, 대박. 네, 와. 순옥이에요, 이거. 특히 그 쇠뇌 기술력이 특출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예요. 신라. 신라는 아예 쇠뇌만 다루는 전문 부대인 노당이라는 부대를 따로 만들 정도였어요. 662년에 평양을 포위했다가 군량이 끊어진 장수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해주고 오던 김유신이 임진강에서 고구려군 기습을 받습니다. 네. 이때 수많은 쇠뇌를 한 번에 쏘는 전법으로 고구려군을 야. 괴멸시키는 전과를 세웠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순옥이가 쇠뇌의 한 종류인 건데 이 순옥이보다 뭐 더 센 쇠뇌도 있어요? 있습니다. 오. 신라의 쇠뇌 중에 강노라는 무기가 있거든요. 강로. 그 기록을 우리 나태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쇠뇌 중 가장 강한 것은 강노라고 하며 그 세기가 1000균이고 화살 10대를 장전하며 수성하는 데 사용하면 그 힘이 1000보거리의 튼튼한 갑옷을 뚫을 수 있다. 야, 천보거리. 자, 방금 1000균, 1000균이면 어느 정도죠? 한 균이 30근이에요. 30근. 한 근은 0.6kg, 1000균은 18,000kg. 그 톤으로 따지면 18톤. 강도. 엄청 센 거네요, 그죠? 어마어마한. 18톤 그러면 그 정도면 진짜 못 뚫는 게 없겠는데요. 다 뚫어버리죠. 사실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서 쇠뇌 만드는 기술을 진짜 다 탐내했을 것 같은데요. 엄청 탐내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이 쇠뇌 기술을 바로 당나라예요. 당나라 황제가 신라의 쇠뇌 장인 구진천이라는 사람을 데려간 일화가 삼국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황극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구진천 역의 서혜원 배우. 예.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별로 안 중요한 역할 당나라 황제 나태주 씨. 그리고 황제네요. 네, 네. 황제. 당나라 황제는 신라의 쇠뇌 장인인 구진천을 데려가 쇠뇌를 만들게 시켰지만 구진천이 만든 쇠뇌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듣기론 너희의 쇠뇌는 1000보를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만든 것은 30보밖에 나가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냐? 나무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라에서 나무를 가져온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나무를 구해와 구진천에게 다시 쇠뇌를 만들라 명했는데 6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무를 다시 구해다 줬건만 왜 60보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냐? 신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무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습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구진천이 일부러 쇠뇌를 만들지 않는다 생각해 위협했지만 구진천은 끝내 당의 기술을 넘기지 않았다. 핑계된 거구나. 일부러. 구진천님 진짜 멋있는 분 그러니까. 같아요. 야, 이 기술을 중국에 넘기지 않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쇠뇌를 신라 삼국 통일의 숨겨진 주역이자 최강의 무기라고 꼽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겠다. 자, 오늘 역사 속의 최강 무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와, 역사 얘기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편전이 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무시하지 말아라. 오늘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또 퀴즈로 1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흡족한 날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완전 그 우리 선생님 스타일이 전 너무 이제 저랑 잘 맞고 네. 중간중간 또 이렇게 그 시험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 계속 짚어주시니까 화살 촉집게 선생님 같으세요? 아유, 그게 더 난데 잠별보다? 촉 선생이 나은 촉집게 거예요. 선생. 화살 촉집게 선생님. 촉집게. 네. 촉집게. 2회 때는 촉집게로 바꿔서 나오겠습니다. 잠별은 좀 너무 잘아. 이렇게. 자, 우리나라가 이제 900회 넘는 외세 침략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투쟁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도 빛났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희생 정신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촉집게와 함께하는 히스토리아 두 번째 주제는 사약을 받고 딩동댕 풍벌 잔혹사입니다. 무서워. 너무 잔인해. 이거 칼로 이렇게 한 점 한 점 산채로 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인간이 제일 잔인해. 시신의 목을 다시 베는 에 차라리 사약이 낫네요. 깨진 기와 쪽 아. 도자기 파편 이런 거. 중전에 차소해 들었다고. 왜? 이거야